그래서 교육위원회 제도 및 교육위원 제도의 평가로 발표. 노란색 바가 없어지면 어디예요? 네, 사주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는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님이십니다. 주제는 교육위원회 제도 및 교육위원 제도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한국체대 박호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학술대회 할 때 발표자 토론자 선정을 우리 학회장님하고 여러 학술위원들이 굉장히 고심해서 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가 이 관련 주제로 저술을 하신 적이 있는 분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해당 분야의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우리 네 번째 주제도 마찬가지. 그리고 박호근 교수님은 실제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토론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 교수님 발표해 주세요.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교원대학교의 김용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관련해서 한 서너 번 실증 조사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먼저 발표 임하는 저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1쪽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우리 지방교육자치라고 하는 게 이제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라고 하는 두 개의 굴러가고 (142쪽에) 아래서 한 네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전시명 심의의결기구로 출발했다가 특별한 상임위원회 시기를 거친 다음에 지금은 일반 상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 방식 중에서 이제 교육위원회 자격을 보면 143쪽에 아랫부분에 외괄호 2번 교육위원 선출 방식 바로 위에 교육위원 구성에서 전문적 관리 원칙이 계속적으로 완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144쪽에 딱 중간 부분쯤에 보시면 예전에 이제 일반 행정학계에서 교육위원회 구성에서의 대표성 문제를 자꾸 제기했었는데 대표성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요. 147쪽으로 가시면 제가 이제 활동 부분부터 실증 조사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기회를 만들어서 제8대 지방의회 2010년 7월부터 2년간입니다. 그 다음에 제10대 지방의회 2018년 7월부터 2년간입니다. 이 두 시기의 서울시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활동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회의입니다. 회의 일수가 18대 때에는 서울시의 경우에 36일이었는데 10대 전반기에는 45일로 늘어났거든요. 회의록을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147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표 아래
교육위원회 회의가 몇 가지 기능을 하는데 하나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위원들이 서로 막 토론하면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일도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위원들이 견제와 감시만 할 뿐만 아니라 이 교육청을 막 도와주는 일도 많이 합니다. 정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네 번째로는 주민의 의사를 교육청에 전달하는 일도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례 재개정 관련해서 보게 되면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8대 전례 조례를 처리했었습니다. 148쪽으로 가시면 그 표 7번 바로 아래에 이 조례 제정 활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는 이 조례 제정 발의가 15건이었는데 10대 의회 전반기에는 31건으로 2배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14건에서 52건으로 3배 가까이 19쪽 상단까지 특색 있는 조례들을 제가 제목만 정리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굉장히 꼼꼼하게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149쪽에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그 지방의원들이 지방의원 활동의 꽃이다 이렇게 부르는 활동인데 표를 보시면 표 8번에 서울시의 경우에 2018년 19년에 시정 요구 건수가 264건, 222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과 2011년에는 표 바로 아래에 보시면 97건과 110건이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동일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149 청원제도가 준비되어 있지만 별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1쪽 현황으로 넘어가면 그 표 9쪽에 지방의회 지금입니다. 저기 10대 지방의회 후반기 현재 각 시도의 교육위원회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 아래 그 각 주처리된 부분을 보면 광주시하고 세종시하고 경기도는 교육위원회가 아니고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 지역 정당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하나의 정당에 속한 사람들로만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이 꽤 많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3쪽으로 넘어가서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평가를 그냥 논증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실증 자료를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153쪽 하단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2013년과 2020년에 그 교육청에서 의회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설문지를 돌려본 조사입니다. 근데 보시면 앞에 막대 그래프가 2013년, 그 뒤가 2020년인데 대체로 비슷하거나 2번, 3번 같은 데 보시면 조금씩 나아진 걸 볼 수 있고요. 반면에 11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위에 선이 하나 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선은 뭔가 하면 제주도가 지금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아주 일관되게
다른 시도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다만 12번과 16번을 보시면 낮게 나오는데요. 12번과 16번은 부정적 질문이라서 낮게 나올수록 좋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교육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교육청 공무원들의 평가가 높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5쪽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쟁점 문단인 두 번째 문단인데요. 그동안 쭉 제기된 쟁점은 교육위원회의 성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출발을 이제 전시명 기구로 출발했는데 왜 전시명 기구로 교육위원회를 설계했을까를 나름대로 고민해 보면 교육에 대한 전문적 관리와 민중통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과반수로 해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위원회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의안을 심사 의결하면 대부분 그 결과를 존중하되 일부 의안에 대해서는 종합행정의 필요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 차례 더 심사해서 심사 의결의 타당성 또는 합리성, 민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초기 그 디자인에 담긴 정신이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제도는 교육위원과 지방의원 간의 상호 존중과 상호 보완을 전제로 운영될 수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공존을 도모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힘을 앞세우고 불필요한 대립을 초래하면서 제도의 함축된 정신이 현실에서 잘 구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자격 관련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요. 한편에서는 그 대표성 요건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성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트레이드업 관계에 좀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성 요건을 강화하면 전문성 요건이 약화되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중요한 이제 그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 156쪽으로 가면 근데 몇 가지 좀 검토할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교육위원회를 설계할 한 전문성 장애 요건을 포함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데 전문성을 나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 또는 여성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위원회 구성이 대표성이라는 견지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전문성이라는 견지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김규태 선생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정치적 중립의 의미 자체가 조금 논란이 있는 개념 같습니다. 이를테면 non-involvement로서의 중립인가, impartiality로서의 중립인가 라고 하는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활동의 정치성에는 눈을 감은 채로 교육위원회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만을 요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과거의 교육위원회 활동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교육위원들 역시도 정치적 사안을 둘러싸고 지방의원과 매우 유사한 행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 가입 요건만 없다고 해서 활동 자체가 중립적이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157쪽의 세 번째 쟁점은 교육위원회 구성 방식에 관한 문제인데 조금 전에 오늘
김성렬 선생님 기조강연부터 해서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예를 들면 송기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상임위원회 제도라든가 또는 과거에 4년 존재했던 교육의원 제도를 부활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이제 제안하고 계십니다. 또 교육의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고, 이게 헌법 소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전히 논란이 상당히 많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이 문제가 헌법소원까지 가게 된 것은 이제 제주도가 교육원이 5개 선거구인데요. 그중에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이루어졌고, 또 교육감은 3선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데 교육의원은 그 연임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교육의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위원회가 작동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주도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8쪽으로 넘어가서 그 성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모두의 그 성과를 이야기하는 게 참 그 맥락에 닿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58쪽 하단입니다. 견제와 감시 기능을 주로 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 행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저는 이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9쪽의 두 번째로 견제와 감시 기능뿐만 아니라 후원과 지지 역할도 상당히 잘했다. 그리고 과거의 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일반 행정으로부터 교육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역할도 꽤 열심히 잘해왔다. 이 부분도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전달하는 활동을 잘 해왔다. 이것도 성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방교육 거버넌스 주체 간의 조정기구로서 역할도 잘했다. 그래서 과거 그 이명박 정부 그 무렵에 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의 갈등이 심할 때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갈등이 심할 때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가 중간에 조정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60쪽에 제가 두 번째 문단에 그 오래전에 제가 고베대학의 야마시타 고우치 선생하고 나눴던 이야기를 좀 한번 글로 정리해 봤었는데,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민의를 수렴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견제와 균형, 후원과 지지의 형식으로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는 기구이다. 민의라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몇 번이고 논의를 거듭하면서 교육 행정의 대상이 되는 미래 세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겸허하게 결정해야 된다. 현재 세대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교육위원회의 역할이다. 주민대표로 뽑힌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현재 세대의 이익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민의의 대변자인 양 독단적으로 임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잘 영향을 미치고 현재는 목소리가 작은 미래 세대의 민의야말로 진정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민의이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전제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 자치는 너무 강한 집행부와 너무 무기력한 교육의회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의원만으로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현재 전문적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가, 견제하고 있는가, 또 정치적인 시각에서 견제를 해서 지방 교육을 어렵게 하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조금 주목할 문제는 이 영호남과 같은 이 지방의회를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만약에 지방의회와
교육감의 성향이 비슷한 경우에 이 견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증적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161쪽에 교육위원회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들만의 회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의 수기민주주의 장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와 같이 광역 단위에서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미국의 초기의 학교회의와 같은 형태의 운영을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가 학교 만들기와 지역 만들기를 연결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부터가 조금 제가 아카데믹하게도 좀 제기해 보고 싶은 연구 과제들인데요. 이 실증 조사를 해보면 해가 갈수록 교육위원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내용도 많아지고요. 조례도 많이 제정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 11 그 아래 보시면 지방의회 운영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사 진행 일수가 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많아진다는 것은 지방의원들이 더 밀도 있게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사실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교육 조례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영역이 확장되고 조례에 의해서 보장받는 영역이 늘어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162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지적은 공익과 무관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문제가 있는데 국회의원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조례 법률을 많이 재개정할 촉진을 만들어 교육에 의미 있는 변화를 오히려 학교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조례 영역에서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법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학교 차원에서 이 조례 관련한 그 뭐라고 할까 연구나 그 학회, 세미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학회 차원에서 우수 조례에 대한 그 선정과 포상도 좀 하면 좋겠고 불량 조례를 좀 찾아서 공개하는 일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세 번째 문단에 지방의원들로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가 지역 민원 관련 활동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역 민원 관련 활동은 교육청이 미처 챙기고 있지 못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의원들이 전달해서 교육행정의 민주성과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를 새로 지으라고 하는 교육위원 제도를 지금처럼 유지할 것인가, 과거의 교육위원 제도를 살릴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좀 있는데 이런 논란은 결과적으로 실증 분석을 좀 누적하면서 우리가 답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그 주최 측에서 처음에 의도한 보고해야 되는 거죠? 주제에 전개 가장 부합하게 발표 원고를 써주신 그 주제 발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그 과제들 그리고 쟁점 부분이 그래서 논의하신 여러 내용들이 지방 그 교육위원회 제도, 교육위원 제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많이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2009년도 자료에서는 너무 강한 집행부와 너무 무기력한 의회라는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의회의 권한이 너무 커져가지고 교육청에 따라서는 교육감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의회들도 있어서 앞으로 이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제도를 평가할 때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봐야 되는 측면도 있겠다라는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은 허구분 교수님께서 8분 정도 해주시면 토론 원고 굉장히 씩씩한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한국체육대학교에 있는 박호건 교수입니다. 우리 김영 교수님 논문 되게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 읽으면서 내내 흥미진진했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우리 김영 가지고 쭉 저도 읽으면서 공부가 많이 됐고요. 상당히 우수한 논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 중에서 수정돼야 할 내용은 이렇게 보시는 걸로 하고요. 본문 중에서 약간 제가 바쁘셔서 빼뜨린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 제정한 다음에 그걸 또 학생 소수자 인권까지 넣는 바람에 굉장히 그 서울시 의회하고 이 서울시 교육청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또 어쨌든 상당히 우수한 조례를 평가받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 저한테 토론을 하라고 그랬던 거는 제가 서울시 교육위원을 활동을 했으니까 그 경험담도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적었습니다. 4년 동안 뭘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시의원 되고 나서 바로 이제 교육위원회 제가 전공이 교육행정이다 보니까 이쪽 분야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교육위원 활동 시작하자마자 한 게 대목밖에 없습니다. 그때 딱 터진 게 아마 박근혜 당시 대통령께서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죠. 국정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회의할 때 요즘에 많이 보시다시피 의원들 컴퓨터 모니터 뒷면에다가 국정교과서 반대, 뭐 청와대가 책임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시위하고 또 나아가서는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 없이 광화문 광장 앞에서 국회 앞에서 또 그 뒤에 누리과정 또 터져가지고 4년 내내 하여튼 겨울을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지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누리과정 예산도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원래 법을 고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국가재정 부담되는 일을 시행령을 고쳐서 해가지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기관이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해 안 됐던 것은 어린이집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기관인데 이 예산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서울시 교육청 유치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 당시 기억을 떠올리면 한 3,250여 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들어가야 될 누리과정 예산이 2,350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왜 그 어린이집까지 교육청 예산을 하느냐. 2,350억이면 차라리 그 돈 서울 지역에
초중고등학교가 1,300개 학교가 되거든요. 거기에 그 노후시설 교체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대략 한 학교당 한 1억 8천만 원 정도를 더 투입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교육부나 교육청 관할 기관 다닌 어린이집에 예산을 집어넣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 서울시 지금도 교육감님이시지만 조영 교육감님께서 이걸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저희 서울시 의원들한테 뒤지게 혼났습니다. 당신 서울시 교육감 맞느냐고. 아니,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왜 어린이집에 쓰느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써야지. 근데 아마 당시 조영 교육감님께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딴 데서도 나온다는 얘기 듣고. 어쨌든 그때 상황을 돌이켜보면 우리 교육자 출신 교육위원들이 몇 되지는 않지만 교육자 출신 우리 서울시 의원들보다 일반 정치인 출신들이 훨씬 더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슈 파이팅하고 또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도 교육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의원들이 이슈 파이팅하는 게 훨씬 더 강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또 조금 잠잠해지나 그랬더니 2016년도 촛불 시위 해가지고 계속 겨우 내내 광화문 광장을 지켰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정규직, 흔히 말하는 교육 공무직이죠. 이분들 그 성토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대로 알게 됐죠. 이분들 처우를 반드시 개선을 해줘야겠다. 아시다시피 영양사는 비정규직이고 영양교사는 정규직입니다. 사서는 비정규직이고 사서교사가 정규직이죠. 이분들 하는 일 업무 분석을 해보면 95%는 다 똑같아요. 수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근데 갈수록 그 보수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2분의 1 정도, 반 정도 보수를 받는데 세월이 갈수록 이 영양사나 사서 이런 분들은 영양교사 또는 사서교사가 받는 월급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동일노동 동일 임금 원칙인데 어긋나잖아요. 수업 불과 몇 시간 하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시 교육청 예산 올라온 거에서 가장 좀 그 교육감님이 핵심 사업을 하고 있는 걸 그걸 딱 잘라가지고 이건 안 들어주고 대신 이 자격수당 1인당 5만 원씩 그리고 기타 이런 그 처우 개선해가지고 비정규 추가로 징액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이 억지로 막 밀어붙였죠. 그래서 이때 비정규직 활동하셨던 분들한테 그 잘했다. 좀 신경 써서 이렇게 마무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도 때 운영됐던 교육위원회하고 현재 정당 기반 교육위원회가 어디가 더 좋습니까? 장학관이나 과거에 이제 장학사 했다가 이렇게 장학관을 승진하신 분들 여러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내심 기대했던 게 과거에 교육위원 제도가 좋습니다. 이 말을 대답을 듣기를 기대했는데 정반대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많이, 제가 한 100여 명 이상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게 제 관심사 중에 하나여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저는 좀, 과거에 그 교육위원 제도에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요. 자,
마무리하라니까 향후 개선될 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 제도를 보면서 교육과도 마찬가지지만요. 아시다시피 유초, 중등 현직 교원들은 입후보 하게 되면 사직을 하고서 나가게 돼요. 사직. 자기직을 버려야 되는 말이에요. 반면에 대학 교수들은 휴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도 교육위원 또는 뭐 교육감을 하다가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행히 이번에 그 강민정 국회의원께서 이걸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런 게 개선돼야 되겠고 두 번째 저는 그 지방의원들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제가 하루에 받는 명함이 한 30개에서 50개는 되는데요. 명함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한 명당 9명의 그 보좌진들 인턴 2명 포함해서 그분들이 따라붙거든요. 지방의원은 한 명도 안 따라붙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국회의원들은 300명에다가 10명이 본인 포함해서 10명이 붙으면 3,000명입니다. 3,000명이 486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예산이 더 늘어났긴 했습니다만 486조 예산을 심사하는데 서울시형 같은 경우는 106명이 한 42조 예산을 심사를 합니다. n분의 1로 나눠보면 국회의원들은 보좌진 포함해서 1인당 1,600억. 근데 우리 광역의원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3,900억 예산을 심사하는 셈이에요. 훨씬 더 금액이 커지죠.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행정사무관사 할 때 보면 지금 마쳐야겠습니다. 네. 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네. 있습니다. 행정사무관사 할 때 보면 감사 자료가 우리 천장까지 쌓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부터 나가지고 사람 키 높이까지 쌓이거든요. 한 50일 동안 봐야 서류가 그렇게 많아요. 혼자서 계속 그 의회 사무실에서 밤을 새고 50일 동안 집에 가도 그 서류를 다 모읍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결론 한 워크숍을 여러 차례 느끼는 분위기들은 이참에 바꾸자. 뭘로? 그 기초 교육감 선거제도 바꾸자 이거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당연히 주장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결국은 힘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방교육 자체의 미래가 이렇게 우리 교육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분리 독립 기초의원까지 제도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가져갔는데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강호근 교수님 섭외할 때 한 가지 우려했습니다. 시간 안 지키실 거예요. 근데 역시 우려가 현실로 워낙 전문가셔라 아마 발표한 거 하셔도 1시간 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네, 한 70분은 줘야 돼요. 저한테 얘기할 때. 네. 아까 그 혹시 발표 토론하신 거에 답변하실 거 있으면 네, 발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4주제 발표와 토론 여기서 마치고 5주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작하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저 화면에 저를 주실 수 있어요? 저기 준비해서 드릴게요. 네. 네, 5주제 발표 이야기하겠습니다. 5주제는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관계 분석 및 평가입니다. 사실 지방교육자치제까지 이제 4주제까지 다뤘고, 최근에 학교자치선에서 나아가서 학교자치에 관한 논의가 많아서 교육자치가 학교자치를 어떻게 연계 발전될 수 있는지 현재 학교자치 논의를 좀 더 이제 깊이 분석하고 평가해보기 위해서 5번째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주제 발표는 성주교대 김민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제주대 이은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다 이분의 가장 전문가이셔가지고 어느 분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든 두 분 다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한 연구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조 교수님 하겠습니다. 20분 아니 18분 정도 15분 되면 제가 살짝 두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청주교대 김민조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사회자분께서 이 연구 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 좀 부끄러운 상황이고요. 이제 이 논문과 연구 주제를 받고 그다음에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점점 이 겸손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도착을 해서 토론문을 다시 읽고 다시 또 겸손해졌고요. 그다음에 앞주제, 4주제까지도 발표를 들으면서 여전히 겸손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논문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 연구물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연구자들, 선생님들의 논문에 굉장히 그 의지해서 사실 이 논문을 구성을 하게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충분히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참 많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 논문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좀 감사하면서도 송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단 모두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의 관계라는 부분을 그러면 어떤 눈으로 들여다볼까라는 이제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그러면 지방교육 자치에 포커스를 둘 거냐 아니면 학교 자치에 포커스를 둘 거냐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됐고요. 이제 근데 여기는 어쨌든 관계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렇다라면 이 두 가지 주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석들 또는 어떤 프레임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논문을 이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학교 자치 담론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은 좀 모아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PPT를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혹시 안 나오나요? 사라졌어요? 네, 사라졌으면 일단 제가 그냥 덮고 저희 덮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서론 부분에서 첫 번째 171페이지에 이제 이 연구에 대해서 주로 이 두 가지 관계를 보기 위해서 교육 분권화 관점을 접근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일단 지방교육 자치, 학교 자치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학생들의 의미 있는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에 또 초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단위 학교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교 자치, 기방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 관계 분석하고 평가의 증거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질문은 3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의 이념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학교 자치 수준 및 실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교육 분과나 이념적 근거로 저는 아레나스가 제안하고 있는 3가지의 이제 관점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영화하는 성격들을 가지게 되고 이제 다시 그것은 실질적으로 분과나 양상과 또 다시 결합되는 특성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행정적 및 관료적 분과나 그다음에 정치적 분과나 정치적 민주적 분과나랑 결합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175페이지의 그림 1에 대한 설명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177페이지에 가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에서 말씀드리면 학교 수준 분과나 학교 자치 개념을 좀 실질적으로 좀 그 원형을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준 분과나 모델로 제안되고 있는 SPM과 그다음에 Self Managing School하고 그다음에 Self Governing Schools라는 그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77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그 맥락에서 학교 자치의 개념을 좀 느슨한 개념과 그다음 엄밀하게 자치 학교 모델을 기반해서 좀 우리가 엄밀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2가지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서서 살펴봤던 이념적 근거의 이제 스펙트럼을 이제 연결을 하고요.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분권화의 성격이라는 분권화의 성격으로서 분산, 위임, 이양, 그래서 직권과 분권의 스펙트럼 속에서 그 연속분사에 어디에 이제 분산과 위임, 이양을 위치시킬 수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행정적 관료적 분권화는 분산과 위임의 위치에 자리 잡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민주화 분권화는 위임과 이양이라는 부분에 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학교 분권화, 학교 수준 분권화 모델이 좀 위치를 시키면 학교 자율 경영, 그다음에 셀프 가버닝 스쿨, 그다음에 셀프 매니징 스쿨이라고 저는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버닝 스쿨하고 매니징 스쿨이 동일한 의미로 번역되고 사용되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한데요. 저는 매니징하고 가버닝은 좀 다른 맥락으로 접근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학교 자치 이론 모형으로 178페이지에 그림을 제시를 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법률에 기반해서 권한이 단위 학교로 이양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단위 학교 내에서 실질적으로 학교위원회가 실질적인 통치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
라는 게 저는 학교 자치 이론 모형으로 좀 정리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79페이지의 연구 분석틀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권의 이념적 근거, 그 다음에 이제 하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180페이지는 앞서서 너무나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181페이지에 우리나라에서 역대 정부들은 어떠한 지방 분권과 학교 자치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 되게 부족한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실은 1980년 중반부터 지방교육 자치 법령이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아까 용어를 누가 쓰셨는데요. 이제 그 맥락에서 그 이전부터 좀 논의는 시작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또 다른 이제 그 미래교육 자치 협력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좀 굉장히 좀 더 교육 자치를 둘러싼 생태계는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지방 정부에서 추진한 그런 교육 혁신 지구 사업이라든지 마을 교육 공동체 정책이라는 이 부분은 충분히 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 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의 관계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뒷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부별로 역대 정부들을 잘 살펴보면 거의 공통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합니다. 효율성, 책무성, 자율, 그다음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들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논문을 시작하면서도 좀 가졌던 질문이지만 이 가치들이 그 각각의 정부들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얘기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그런 맥락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각 역대 정부들이 추구하고 있는 국정 과제라든 국정 가치라든 이런 부분들의 맥락에서도 좀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지 레이코프가 얘기하고 있는 자유전쟁이라는 그 프레임 논의에서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시장 가치라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성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민주적 실현보다는 경영 전략의 맥락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참여 민주주의 자치라는 부분들을 내걸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급적 민주주의라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실증적으로 더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 단위학교로 위임 이양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위학교가 그들이 충분히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현재 어떠하냐라는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는 게 이 논의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맥락에서 일단은 법규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원 인사, 그 다음에 학교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앞서서 지금 사회자 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증적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본 결과 대부분은 중앙교육행정기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행사되고 있는 위임 권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께서도 이게 특정 지역에 국한돼 있다라는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편협된 좀 결과를 반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은 서울 지역 공립학교 공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의 자율성 정도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가 꽤 4점 정도의 평균값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식의 결과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라는 질문을 저희가 좀 하고 실질적으로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 내 의사결정 배분과 관련해서 이제 들여다보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앞서서 자치 모형에서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학교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실질적인 통치기구로서 좀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학교 운영을 둘러싼 이제 기대나 결과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들. 그래서 최근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거나 좀 본질적인 의미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학교 다모임이라든지 이런 이제 조금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방안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은 좀 실증적인 데이터들이 사실은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발전 과제입니다. 성과 부분은 사실은 지방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 관계라는 맥락에서 그 성과라는 부분, 발전 과제라는 부분들을 봐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방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의 궁극적인 목적 또는 필요성의 맥락에서 이 성과와 발전 과제를 들여다보는 게 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페이지 잠깐 보시면 어떤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중앙, 지방, 학교가 가져야 하는지 현재와 같은 지방교육 자치제는 타당한 것인지 학교 자치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또는 필요한지 지역교육 과정의 개발은 최근 들어서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이 주로 많이 논의되다가 경기도에서는 지역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역교육과정의 개발을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또 다른 제약을 제공하는 건 아닌지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원 신분 안정성 문제를 넘어 교육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쟁점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지방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의 발전적 진화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궁극적인 목적으로 학생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맥락에 저는 좀 기여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혁신 교육의 성과가 여전히 논쟁이 있고 논란이 있는 상황들이지만 지방교육 자치가 활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활성화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방 수준의 교육 정책이 개발이 됐고요. 그 맥락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교육의 변화들을 끌어내고 있는 상황들도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발전 과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위학교는 발전 과제와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위임되고 이양되는 것과 더불어서 지방에서 다시 학교로 권한이 잘 위임되고 이양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좀 해보면서 단위학교는 교육활동을 위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해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학교 운영위원회 실질적인 통치기구로 그 역할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또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 자치 이론적 모형에 기반하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근데 우리는 그런 학교 자치의 어떤 이론적 모형에 대한 기반한 그런 학교 자치를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저희가 또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그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논문을 쓰면서 제가 기대했던 바는 학교 자치, 학교 자율경영, 학교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것을 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좀 큰 부분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표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학교 자율경영, 학교 자치 개념은 그 개념상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성이라는 부분들이 학교 자치 개념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학교 자율경영과 학교 자치의 개념을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면 굳이 학교 자치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 근데 만약에 학교 자치를 용어를 쓰면서 본질적인 학교 자치의 의미를 좀 담고자 했다라고 하면 학교 자치 개념에 대한 부분도 본질적인 의미를 담는 방식으로 좀 수정 변화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방교육 자치와 학교 자치는 절대 선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계속적으로 절대 선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더 분권화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졌는데요. 이번에 이제 글을 준비하면서 거의 그 서론에 여러 연구자들의 여러 연구자들이 아니라 그 외국 문헌들을 보면서 연구자들 중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권화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우리가 또한 챙겨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그 한국처럼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한 국가에서는 선함 그 자체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학교 역량에 따라 학교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 학생들이 경험한 교육의 질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서울, 경기 지역처럼 좀 학교 재정의 안정성이나 교육 자원이 좀 충분히 이루어지는 곳에 비해서 타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이런 교육 분권화에 대한 논의, 학교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 교육 형평성의 논의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충분한 시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말을 혹시 길게 할까봐 저도 타이머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그 5주제를 제가 토론도 읽어봤는데요. 저희 그 기획 처음에 이 주제를 계획할 때 5주제 같은 경우는 발표할 토론을 둘이서 섞어서 딱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현 실태와 분석, 거기에 대한 평가 좀 더 다뤘었으면 했는데 그 부분은 또 마침 우리 토론자께서 여러 과제를 많이 제안해 주셔서 그 부분을 좀 들어보면은 전체적인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내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5분 내에 끝내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도 소집 계신데 예. 제주도 찬스, 활용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우수한 원고를 준비하신 발표자의 노고, 그 안에 있는 고민, 그리고 학술적 성과를 이루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자는 발표문 전반부에 있는 논리적 구조와 연구 분석들을 지지하며 분석들에 따라 후반부에 지방교육 자체와 학교 자체에 관계된 분석과 평가 그리고 성과와 발전 과제에 대해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쪽 첫 번째 부분인데요. 먼저 교육 분권화에 초점을 두고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분석하시는데 사실 분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다의적이고 복잡합니다. 근본적으로 단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로글로에 의하면 교육 분권화의 근거로서 정치적 논리와 그 다음에 교육의 질과 효율성 확보라는 논리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발표자께서는 전반부에 초점을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대단히 모든 전제와 흐름은 후자에 있었는데 분석들을 왜 하필이면 전제에 두고 하셨는가? 후자가 함께 포함되어져서 어떤 이론적 모형을 다시 구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분권화의 개념들을 일반적으로는 사무의 위임을 의미하는 행정적 분권과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 재분배를 의미하는 정책 분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자는 상당히 후자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이 행정적 분권과 관련된 지방교육에 관련된 교육지원청의 역할들, 아까 발표에서도 좀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와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학교 자체를 지원하는 이런 기능들이 드러나지 않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200쪽인데요. 교육 분권화와 관련해서 이념적 스펙트럼을 아까 세 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신자유주의, 포퓰리즘,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로 얘기했는데 공동체주의가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발표자께서 명확하게 주장하신 것처럼 실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 수준의 교육 자치는 중앙정부와 상위 교육행정기관의 시혜적 관점이 아니고 학교 교육의 맥락에서 그 자체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공동체주의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관점이 학교 자치의 실제와 본질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주의에 대한 내용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부 또는 반발에 대한 제3의 대안이라는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계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된 적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냥 토론문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학교 수준 분권한 모델로 제시한 이 모델에 또 다른 예시는 없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BM이나 셀프 매니지먼트 스쿨이나 또는 셀프 가버닝 스쿨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그림 1에 집권과 분권의 연속상에 위치할 경우 오른쪽 분권 쪽으로 더 갈 수 있는 어떤 모형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제도권 밖에서는 참여민주주의가 옹호하는 서머힐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제도권 안에서는 저는 미국의 차터스쿨이 있다고 봅니다. 차터스쿨은 학부모의 선택권 측면에서 볼 때는 신자유주의적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학교에 이관되는 권한의 성격을 놓고 볼 때는 대단히 자치학교 성격보다도 더 오른쪽에 위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차터스쿨 유형 가운데 자유학교, 서머힐의 자유학교 이념들이 이어진 공립학교 모형들이 밑에 제시한 것처럼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의 일부들을 우리들이 바꿔나간다 한다면 대한교육의 중학교 또는 대한교육 특성화고등학교가 상당히 학교 자치를 열어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학교 자치의 수준과 실태 분석과 관련해서입니다. 저는 분석들을 만드는데 대단히 고심하시고 노고를 많이 들였다 생각을 합니다. 단지 분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적, 제한적 특성 때문에 학교 수준의 자치들을 그대로 분석해내는 데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나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자치의 영역이 발표자가 얘기한 것처럼 꼭 세 가지 영역이 아니고 다양한데 이 영역별 자치가 그대로 담아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공간 혁신 또는 시설 영역의 자치들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대외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작금의 학교 자치의 실제들을 담아내기가 쉬울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학교장의 법적 관련된 권한들을 벗어날 경우 학교 자치는 누구로부터의 자치, autonomy from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치로 가게 됩니다. autonomy for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한 학교 공동체적 자치라는 이런 차원에서의 역동적인 부분들이 또 일상적인 실체로서의 학교 자치가 좀 담아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다양한 자료와 그리고 연구 방법론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전에 김홍주 고전 김희경 선생이 했던 지방분권 성과 분석에 있는 지표가 상당히 효과성을 형제도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요. 최근에 박수정 정바울이 연구한 학교 자치의 분석 틀 역시도 이런 일상을 분석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제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 시행 30주년이지만 30주년을 더 바라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는 학교 자치에 대한 수준과 실태를 분석하는 방법이 지방교육 자치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학교 자치에서 지방교육 자치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현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자치의 새로운 모델
그리고 읍면동 생활권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마을, 연계, 교육자치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사실 교육자치에 관련 지원 조례를 어제 드디어 통과시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새로운 흐름의 교육 거버넌스를 중심 삼은 교육 자체 부분이 상당히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분석들을 종합적으로 도출해서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관계를 분석 평가하는데 학술적 논의의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 주신 우리 발표자의 노고와 전문적 역량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주제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토론도 짧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전체 저희 주제가 지방교육자치 30년 평가와 전망인데 아까 김기영 교수님 전반부 서약하시는 거 보니까 세 주제를 종합적으로 또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방교육자치 30년 평가와 전망을 했는데 우리가 이 제도의 평가를 할 때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학교를 학생 교육을 더 잘하는 김희조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학생의 의미 있는 성장 그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방 분권이 필요하고 교육 자치가 필요하고 학교 자치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그 잣대에 비추어 제도 그 자체의 어떤 탄생 목적 법률적인 어떤 규정을 준 셈이 아니냐 그게 아니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공교육이 좀 더 학생 교육에 더 성과를 내고 효과를 내기 위해 질을 높이는데 이 분권 자치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전체 5개 주제를 또 기조학년까지 해서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종합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4주제 5주제 오늘 후반부 발표해 주신 토론자 발표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